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맘마이스에서 욕바지 용무녀 역을 하고 있는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욕 관람가 최욱입니다. 네. 네가 맨날 욕 따는 거 아니야? 저는 오늘 정영 씨 안 올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는 놉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야, 정말 단 한 명의 칭찬글 없이 네. 죄다 욕이더라고요. 욕의 양으로 봤을 때는 거의 MB급입니다. 어디 4대강 같은 거 같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네. 욕을 먹어요? 이러다가 정말 MB보다 더 오래 살게 생겼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세요. 예, 오늘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네. 네. 덕분에 제가 굉장히 좀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네.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모실 게스트분, 우리 김엄마는 언제쯤 나오실까나 참 궁금하긴 합니다. 김엄마를 대신해서 이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요? 엄마 같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의 닉네임은요, 여자 김용민입니다. 이제 그만큼 막말에는 일가견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 김명민이 나옵니까? 아니 실제 닉네임이에요. 그래요? 네. 과연? 모든 뉴스를 검색하면은 네네. 여자 김용민으로 나옵니다. 과연 본인도 여자 김용민이라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모시겠습니다. 여자 김용민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총리 후보자 황교안 총리와 위안부 총리도 정호영 총리는 후보자 이외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자 김용민은 저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네네. 아니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또 막말하려고. 잘 모릅니다. 네, 여자 김용민이란 별명이 생긴 거는 우리 최욱 씨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때가 아마 2012년으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MB와 새누리당 우리 검찰을 향해서 트위터 상에서 뭐 예를 들면 도둑놈이라든지 바이러스, 뭐 도라이, 뭐 이러한 네. 거친 막말을 쏟아냈어요. 제도권 정치인들이 도저히 쓰기 어려운 말들을 네. 과감하게 썼다는 거죠. 팩트 아니겠습니까? 팩트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도라이 바이러스 처음 듣는 말이고요. 그건 제가 좀 예, 살을 좀 붙였습니다. 팩트를 자세히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도둑놈까지는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악마 맞죠, 악마? 악마였나? 예. 네, 악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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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밝은 모습으로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입니다. 우리 재윤경 의원님은 대선 때 이제 성남의 이재명 시장님과 굉장히 또 친하게 지내셨죠? 네네. 네. 이재명 시장의 매력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추진력이 대단하시고요. 네. 그리고 공직을 하시다 보면 그 새로운 사업을 과감히 이렇게 추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많은 그 반대에 부딪히고 네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되는 일 사유보다 안 되는 사유를 더 빨리 찾아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에서 더 예, 그렇죠. 근데 당시 그 이재명 시장님을 알게 된 게 저는 뭐 그 일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일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쉽게 잘 가시는 그 리더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이 추진력과 그리고 또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그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나시고, 네. 그리고 여론의 눈치를 뭐 본다거나 이러지 않는 예, 그런 과단성 같은 게 좀 있으시죠. 네. 네. 지금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경선에 참여하면서도 페북에 아예 네네. 그렇게 노골적으로 썼거든요. 예,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점을 알고 돕는다.
예,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대선에 참여하는 그 이유는 네. 대선 그 전국에서 굉장히 크게 우리 당의 선거에 기여를 할 것이다. 네. 그것은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갖고 있는 선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자칫 그 이 수권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좀 모호한 선거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에 대해서 어쨌든 진보 쪽에서는 오해를 많이 그 하는 편인데 이재명 시장님이 갖고 있는 선명성이 그런 오해를 당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네. 문파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편한 얘기들이 오고 가네요. 저는 궁금한 거 다 여쭤봤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 관련해서 다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 의원님께서 좀 외로워하실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우리 저 젊은이가 네네. 손가역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뭐 지금 와서 아니래. 뭐 정권 바뀌니까 또 아니래. 두 개 다 했어. 달빛 기사단도 하고 손가락 혁명단도 하는. 일단 우리 재윤경 의원님은 워낙 경제 그렇죠. 경제 전문가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죠. 원래는 밖에서 네. 그 활동할 때는 가계경제 전문가라고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무슨 거시경제 쪽 그 관련 일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포괄적으로 경제 전문가다 이러면 좀 부담스러운. 네. 가계 경제 조금 더 특화되신. 네. 전공은 심리학을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렇게 또 됐을까요? 가계 경제 쪽은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대출 한번 받아보면 전문가 됩니다. 내가 집 때문에 대출 받아보니까 거의 반 전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계 경제 쪽을 좀 집중을 하셨는데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네.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 직업을 갖게 된 게 이제 재무관리 쪽에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네. 거기에서 좀 그 저는 좀 문제의식이 좀 네. 많은 편이어가지고요. 네. 그 약간 좀 그 세상을 삐뚤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반골 기질이 좀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가계 경제 어쨌든 재무관리 쪽을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재테크가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그 보통 사람이 투자나 이런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믿고 모두가 부자 될 수가 없거든요. 재테크라는 게 말 그대로 재무 테크놀로지여가지고요. 네. 누군가가 그 자산이 증식하면 누군가는 까먹는 거예요. 그런 머니 게임 구조로 그 형성이 돼 있는데 마치 모두가 재테크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막 한참 이게 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재테크는 안 된다. 라는 걸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게 되고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들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빚내서라도 집을 꼭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도 들여다보게 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가계의 경제 구조를 위협하는 제반의 어떤 사회적인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활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처음부터 뭐 제가 이렇게 채무자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나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우리 그 의원님께서는 개인 빚을 좀 탕감해 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은행 대표셨죠, 그리고. 네, 뭐 주빌리. 예. 예. 은행은 은행인데 네. 진짜 은행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예, 가짜 은행입니다. 가짜 은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어떻게 보면 이건 법을 위반한 그 명칭을 사칭한 건데 은행이라는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은행 쪽에서 시비 걸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명칭도 쓰고 그랬는데요. 시비를 안 걸었군요, 사람들이. 예, 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저축을 하는 그런 말 그대로 금융업을 하는 은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 지나치게 과잉 대출을 하고 약탈적 대출을 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위해서 주빌리 은행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좋은 일을 해보자 네. 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고 채권을 저희가 매입해서 채권을 사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쉽게 얘기하면 빚을 사는 거죠. 우리가 사서 그걸 없애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사는 거예요? 모금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까지 1,400억 정도 빚을 탕감을 했거든요. 와, 예, 굉장히 부자죠. 대단하시네요. 거기에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예, 근데 사실 그 1,400억의 빚을 사는데 들어갔던 돈은 1억 원 정도 썼습니다. 1억이요? 네. 그래서 0.07%? 예. 아 1억이면 1,400억 빚을 살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있습니다. 대박인데.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예.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갚아야죠.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네. 반드시 갚아야 되면 돈을 빌려준 곳에서 반드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은행들은 이 채권을요 3개월만 지나면 아. 장부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뭐 예를 들면 김아무개 씨가 뭐 땡땡 은행에 갚을 돈이 1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원래 그 100만 원은 그 은행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거를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100만 원 자산이 빵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까요? 이거 갚아야 됩니까? 아 은행 자산에선 제로가 됐으니. 네. 그러니까 결손 처리를 삼각 처리를 한다 그래요. 해버린 네.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삼각 처리했으면 빵원이 됐는데 갚아야 되느냐? 애매한데 그 어쨌든 은행에서도 그 채권을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은 곳에 가서 했는데 애매하다는 답은 처음이고요. 아 그래요? 안 갚아도 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장부상에서 사라졌으면 빚이 사라진 거 아니냐. 사실 이제 장부상에서 빠졌으면은 이제 채권이 빚이 사라져야 되는데 네. 장부상에서는 빼고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 파는 가격이 몇 %일 것 같으세요? 아 파는 가격이 네, 은행에서 다른 데다 파는 가격이요? 그렇죠. 그래도 한 60~70%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90 가겠습니다. 네. 네. 몇 %에 파냐면요. 그래서 한때는 한 3% 정도에 팔았어요. 3%요? 3%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채권 가격이 올라서 이제 비싸야 한 10%. 아니 아, 그럼 그 빵꾸 누가 메워요? 그냥 결손 처리 이미 됐다니까요. 회계상으로. 아니, 1억 빚이 만약에 누군가 있는데 은행에 네, 네. 그 채권을 딴 데다 넘길 때는 1,000만 원도 안 되게 넘긴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채권 사는 게 대박일 것 같은데 그 채권만 잘 이게 모집을 해도 수집을 해도 아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행에 못 갚았는데 다른 채권자에게는 잘 갚겠느냐. 그 사람은 상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할인이 되는 건데 네.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죠. 만약에 은행이 그런 식으로 채권을 관리한다면 굳이 왜 제3자 채권자에게 파느냐. 그렇죠. 채무자에게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팔기 전에 네. 채무자하고 협상을 해서 10%만 갚으면 상환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아.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되죠. 네네네네. 그리고 협의를 해보니 이 사람 뭐 어쨌든 은행은 채권자니까 소득 조사나 다 할 수 있죠. 자산 조사도 할 수 있죠. 근데 다 해보니까 도저히 털어도 나올 게 한 2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대부업체 1,000만 원짜리를 한 100만 원 주고 파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채무자한테 200만 원 받는 게 낫습니까? 받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것도 은행도 그게 이득이에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사실은 은행들이 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황당한 얘기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아니 이러니까 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신동국이야? 도둑적 해이. 아, 약간 좀 의식 있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진국은 다 이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 채권 채무 관계는 양쪽 다 계약자 사회 계약이죠. 이거는 그 죄를 짓는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법과 제도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사회 계약의 성실한 이행 정도를 양쪽의 입장을 이렇게 불균형하지 않게 해주는 정도. 예, 그것도 둘이 도저히 합의 안 될 때 나중에 개입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채권 채무의 사회 계약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너무 아주 사회 인식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 조금은 이제 전 근대적인 인식이 형성이 돼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그거는 그동안 예, 채무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니까 뭐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그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제가 대출 받은 게 있는데 못 갚는다고 전화해야겠구만. 네. 예, 전화하신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는 안 예, 됩니까? 소득 조사 다 하고요. 아, 네. 아니 그저 압류 다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러고도 없는 경우. 그러고도 없을 네. 때. 그러니까 채권자가 갖고 있는 사실상의 권리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살림살이 압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압류를 하냐면요. 어느 날 불수. 야, 집에 안 계신데. 네. 그럼 문 잠겨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열쇠 따는 사람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가서요. 예, 집안의 살림살이에 다 딱지 붙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요? 채권자들은요. 이 할인해서 그 대법체에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1,000원 주고 채권을 샀다. 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채권자의 그 굉장히 어마무시한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채무자가 도덕적으로 뭐 회피한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군요. 그 힘 있는 채무자는 가능하겠죠. 뭐 변호사를 쓰고 뭐 이럴 수 있는 예, 상대적으로 부유한 채무자는 가능하겠지만 보통 국민들은 예, 힘들다. 네. 예. 지금 뭐 빚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면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다고 네. 매일 뉴스에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하죠. 네. 예, 근데 지금 한 뭐 1,400조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와. 근데 1,400조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팔려나간 채권 있죠. 네.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지금 여당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해야죠. 네, 해결해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그 도저히 상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어쨌든 채무 재조정 절차를 밟든 아니면 재조정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채권은 예, 그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과감히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일정 정도 상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또 재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과거처럼 은행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을 빌려주는 예.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를 금융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좀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늘린다든가.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거 안정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새를 들어가 살 때 오래 살 수 있으면 굳이 집을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죠. 네. 근데 2년마다 이사 나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2년마다 쫓아내는 구조를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주거에 있어서의 사회 복지를 늘리는 이런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정부가 했던 거는 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이런 걸 늘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복지로 해결해야 되는 정부의 국가의 기능을 금융이 대체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민금융이라는 말도 잘못됐거든요. 아니 저소득층에게 돈을 자꾸 빌려줘야 된다. 저소득층은 생계도 소득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네. 근데 왜 자꾸 저소득층한테 돈을 빌려주라는 얘기를 하냐는 거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복지를 금융이 대체해서는 안 된다. 복지는 복지다. 그래서 구멍난 복지를 금융으로 대체하고 그걸 갚지 못하면 강도 높게 추심하도록 내버려두고 예, 이러면서 사실상 장기 채무자들이 사회생활로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 왔던 게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이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함께 합의해서 운영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행사하고 권력 행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해야 될 공정성이 상실된 편파적인 권한 행사, 선별식 행사, 자기중심적인 권력 행사, 이거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권력자들은 과연 그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권력은 모든 국민들이 맡긴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불공정하면 안 됩니다. 얘는 가까우니까 봐주고, 있는 죄도 덮어주고, 이거 밉다, 이거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해서 기소시켜서 2년씩 3년씩 재판으로 고생시키고, 그거는 권력을 남용하는 거고 주권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과거에 제대로 행사했는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이 맡긴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가 앞으로 그가 새로운 더 큰 권력을 맡겼을 때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